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외국의 비즈니스에 대한 우호성, 독립언론성, 그리고 몇몇 주요 아시아 뉴스 기사에서의 중심적 역할 때문에 서울을 선택했다. 미국 뉴욕타임즈 신문이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우려로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합니다. 한국이 주요 아시아 뉴스 기사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시아 저널리즘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전 장소로는 도쿄와 방콕, 싱가포르가 함께 고려됐지만 뉴욕타임즈는 결국 서울을 택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심지어 미국보다도 높은 만큼 뉴욕타임스가 독립된 언론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거든요. 홍콩 국가보안법은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사에 정보 삭제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공공청렴지수가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한국으로 사무소를 옮긴다면 적어도 언론 탄압이나 통제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많은 언론사들이 도쿄를 거점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취재해왔을 정도로 아시아 정보의 중심은 일본의 도쿄였습니다. 그런데도 뉴욕타임즈가 도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서울을 선택한 이유와는 정반대입니다. 도쿄는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난 5월 일본의 한 지자체는 조선인은 탐광 힘든 곳에 배치하라는 일제감정기 징용에 관해 언급한 방송을 삭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언론 통제인 것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에서 자행된 인권 문제를 다룬 방송에 대해 역사 왜곡을 하라고 강요한 것이었죠. 일본의 현직 기자들이 말하는 일본 저널리즘의 현실도 암울합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요. 신문과 잡지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죠. 뉴욕타임즈에서도 직접 일본의 언론 통제 실태를 조명하면서 일본이 마치 독재국가 같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러한 언론 통제 때문에 일본은 아시아의 저널리즘 허브가 될 수 없는 건데요. 언론 통제 말고도 해외에서는 지금 일본에 갔다가 큰일 난다면서 지금 일본에 잠시라도 머물게 되면 나중에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 상황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길래 해외에서 일본을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걸까요?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하루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47명이나 생겼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일본에 제2차 파동이 왔다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베 정권은 뒤늦게 호스트클럽 같은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에 분노했죠. 그동안 계속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대체 왜 이제 와서야 단속하냐는 겁니다. 이렇게 무능력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정권은 심지어 국민들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베는 사망자 통계가 누락된 상황에서도 일본식 방역이 성공했다고 말하며 심지어 방심하면 한국처럼 코로나가 단번에 확산될 거라고 되려 한국을 깎아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아베의 망언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회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는 거죠. 지난 10일부터는 대규모 행사 개최 제한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오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입장객을 받기 시작했고요. 한 달 사이 확진자가 11배나 늘어난 상황에도 스모 경기 관중까지 허용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는 관광업 지원을 위한 고투 캠페인도 시작하면서 느슨한 방역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민들은 고투 캠페인이 아베의 강도 캠페인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차라리 고투 캠페인에 쓸 예산을 폭우로 고통받는 규슈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여행비를 지원하는 고투 캠페인에 도쿄가 제외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의 곱절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자국의 감염병 대책은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사지로 모는 정책들만 거꾸로 펼치는 중이죠. 게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내탓 공방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은 코로나19가 도쿄 문제라고 말했고 도쿄도지사 코이케 유리코는 나라가 문제라며
오히려 자국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명확한 지침 없이 지자체가 알아서 할 몫이라고 하고 지자체는 정부 지원 없이는 어떤 결정도 앞서 내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렇게 정치권의 내분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지방정부에선 이동을 자제해달라며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고투하라며 여행을 권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어떤 지방은 관광객이 없어 관광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심지어 관광으로 먹고 살았던 규슈는 폭우로 인해 관광이나 방역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일본은 이제 내년 도쿄올림픽이 개최될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아베는 전후 최장기 호황이라며 자신의 치적을 높이 하려고 정치적 행동을 했지만 결국 국민의 70%가 아베를 반대할 정도로 이제는 아베의 정치적 생명에 먹구름이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과 언론에서조차 일본의 코로나 대책과 코로나19를 대하는 일본 국민들의 자세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할 정도니까요. 일본은 그동안 자신들이 IT 강국이라고 잘못 생각해왔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진정한 IT 강국은 한국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단 일본은 코로나 사태가 생긴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팩스로 확진자를 집계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첨단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산세를 파악하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혁신적인 검사 기법과 빠른 PCR 검사가 가능하게 한 K-바이오가 있었죠. 게다가 코로나19를 대하는 한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세까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한 일본인은 SNS에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한국 정부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았다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몸소 느꼈던 경험담이라 더욱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 초기 당시 일본은 코로나를 제대로 대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이스라엘이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판단해 이스라엘 총리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대응법을 알고자 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총리는 한국한테 배웠다. 일본도 한국에게 배워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K방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전 세계에서 표준이 되어 있었던 건데 일본이 귀를 막고 못 들은 척 했던 겁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극명하게 달라졌죠. 이렇게 코로나 대처부터 언론 통제까지 뉴욕타임스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수도 서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넘쳐납니다. 현명한 사람은 길을 찾고 우둔한 사람은 자신을 가둔다. 한국은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처럼 무너지지 않으려면 계속 발전해야 하거든요. 세계가 탈홍콩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지금 한국도 이 판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규제만 풀어준다면 한국은 아시아의 저널리즘 허브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아시아의 금융 허브, 전 세계의 첨단 기술 세계 공장으로 더 빨리 진화해 전 세계의 확고한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국이 이미 일본을 눌렀고 더 나아가 아시아의 중심 그리고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무엇을 살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7나노미터 공정 도입에 차질이 있다며 반도체 설계는 인텔이 하더라도 생산은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기업에 넘길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텔처럼 반도체 설계와 생산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선언이었는데요. 인텔이 반도체 생산 외주화를 선언하면서 반도체를 위탁받아 생산 공급하는 파운드리 업계의 전체 파이가 커졌습니다. 현재 7나노 이후의 공정으로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전문기업은 대만의 TSMC와 우리 삼성전자뿐입니다. 물론 파운드리 업계의 최강자는 아직 TSMC지만 삼성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도 인텔의 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은 지금 스마트폰, 가전제품, 기계 컴퓨터까지 만드는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다 이미 퀄컴의 5나노미터 EUV를 공정한 반도체 칩도 만들고 있어서 TSMC와의 경쟁에서 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TSMC보다 삼성이 인텔의 GPU 외주까지 맡게 될 가능성도 있죠. 게다가 삼성은 이미 반도체 미래를 살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젠 5나노를 넘어 공정이 더 어려운 4나노 2세대 공정도 개발 중이거든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삼성은 브랜드 가치 아시아 1위, 글로벌 상장사 시가총액은 21위를 달성했고요. 기업 가치는 세계에서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삼성의 미래 기술은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잇따라 게재되고 있죠.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삼성과 함께 한국의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초격차를 만들고 있고, 더 나아가 4차 산업의 핵심인 AI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려던 일본마저도 한국 디램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외의 다른 분야에선 LG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LG가전은 세계 가전제품의 절대 강자로 불렸던 미국의 월풀을 꺾고 세계 최강의 자리에 앉았고요. 디스플레이 시장은 애플의 OLED 수주까지 따내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는 와중에도 한국은 다양한 분야를 선도하며 전 세계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분야에서마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은 뭐였을까요? 인공태양, 다들 들어보셨나요?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원리를 이용해 핵융합으로 태양 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도 사실 풍력이나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떠오르고 있지만, 만약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닷물에서 중수소라는 연료를 무한히 얻을 수 있고 방사성 폐기물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인공태양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라 불리는 글로벌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까지 7개국이 참여합니다. 각국에서 만든 부품을 프랑스에서 조립해 2025년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죠.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지난달까지 6,18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나라들을 리드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가 1억도에 달하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무려 8초간 유지하면서 세계 핵융합 연구에 새 역사를 쓰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터의 핵심 부품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유지하는 그릇인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동 중인 핵융합 실험 장치 중에서 이터와 똑같은 방식은 한국의 K스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험과 실험 데이터는 그대로 이터에 적용됐고, 이터국제기구의 기술사무차장과 건설부문장 모두 한국 과학자가 맡게 됐죠. 게다가 이 역사적인 순간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사와 더불어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정상급 인사의 영상과 서면 축하 메시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도 이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250억 달러 규모의 이터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했다며 극찬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인공태양은 꿈의 에너지라며 세계가 지혜를 모으면 인공태양이 인류의 미래를 밝게 비출 것이라고 답사를 남겼죠. 한때 과학 약소국이었던 한국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에너지 대혁명을 일으킬 태양 에너지를 만들며 과학으로 세계와 함께 연대와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터 프로젝트에서도 224개의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고, 난이도 높은 핵융합로 진공용기 본체와 포트부터 삼중수소 저장 공급 시스템과 전원 공급 장치 등 대부분의 주요 핵심 장치들을 공급했습니다. 또 인공태양을 조립할 스패너와 펜치 등 기본 부품까지 만들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인공태양을 연결하는 장비의 90%를 모두 한국에서 개발해냈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핵융합을 이용한 인공태양뿐만 아니라 실제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 기술도 선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린 뉴딜을 선도할 태양광 기술은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도 기술적으로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수소 경제와 수소 에너지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수소 차량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6월부턴 세계 최대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부생수소 연료전지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연료로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고효율 발전 시스템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초미세먼지까지 거를 수 있는 내장 필터가 있어 공기 정화도 됩니다. 게다가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안정적이고 설치 면적당 발전량도 큽니다. 미국의 언론사 블룸버그는 이러한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에서도 그린 뉴딜에서 앞서 나가는 한국과 협업을 원하고 있죠. 정세균 국무총리도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식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수소 경제 세계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수소 경제는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보급량의 40%를 차지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040년엔 수소 산유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소 경제 컨트롤 타워를 세워 전 세계 수소 경제를 선도할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한국이 이렇게 미래 비전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는 만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전기차, 수소차, 수소 경제 모두 세계를 선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강원도 평창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조형물 영원한 속죄가 한일 관계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소녀에게 무릎 꿇은 남성이 마치 아베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를 두고 국제 예양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국 지도자에 대한 국제적인 예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형물 속 남성은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 재발을 저리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진 거죠. 우익 매체들에선 한국이 끔찍한 나라로 표현될 정도로 심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부들대는 거 보면 뭔가 찔리는 게 있긴 있나 봅니다. 어찌됐건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한국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 그리고 이번 아베 사죄상 사건으로 더 악화됐는데요.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생깁니다. 한국과는 문화 교류만 하고 나머진 다 끊어버리자는 반응 때문인 건데요. 한국이 너무나도 싫지만 문화적인 부분에선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한국의 드라마, 영화, K-팝은 물론이고 화장품과 음식, 웹툰까지 모든 컨텐츠 분야에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에서 데뷔한 걸그룹 미주는 JYP의 도움으로 K-팝 시스템에 의해 탄생했죠. 이제 완성된 컨텐츠를 넘어 컨텐츠를 생산하는 시스템까지 한국 방식이 인기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한때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문화 콘텐츠,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를 휩쓸수록 패배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건 문화 콘텐츠만이 아닌데요. 한때 세계 2위인 경제대국이었을 정도로 잘 나가던 일본은 한국에게 또 어떤 분야를 물려놨을까요? 일본의 자동차는 한때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했었는데요. 이제 일본이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분야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전범 기업으로 유명한 미쓰비시는 유럽 시장을 포기하고 대신 동남아시아 매출을 5%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출이 68%나 줄어 큰 타격을 받고 말았죠. 내년엔 대표 SUV 차량인 파제로 제조 공장 가동까지 중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일본 자동차 기업은 미쓰비시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닛산도 코로나와 CEO 리스크로 휘청거리고 있고요. 토요타와 혼다마저도 일본 내 자동차 공장들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 자체가 감소하자 전체적으로 자동차 생산 감축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일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진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판매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일본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향하는 시장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큽니다. 한때 일본이 꽉 쥐고 있던 동남아 시장은 이제 한국 자동차들이 들어섰습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는 토요타를 제치고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요. 이젠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시아 시장을 모두 석권하려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한국은 신남방 정책과 연계해 기업들이 확고한 전략과 함께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일본은 시장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지금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인도네시아 공장이 가동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인도네시아에 20만 대가 생산될 완성차 공장이 세워지면 현대 기아차의 동남아시아 시장 점유율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큰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세워진 이유는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간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에 생산 시설을 짓더라도 베트남 같은 인접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주 무대로 삼았던 일본 자동차 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 자동차의 약진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모두 큰 타격을 받았지만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내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였거든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한국 자동차가 빛난 겁니다. 지금 한국의 친환경 차는 유럽에서도 역대 최고 점유율을 찍었고 기존 자동차 시장도 미국과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선방하면서 2분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흑자를 봤습니다. 올해 5월까지 조사된 국가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한국은 0.3% 감소된 데 비해 일본은 19.2%, 중국은 22.7%나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23.2%, 독일은 34.3%, 그리고 스페인은 53.6%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 불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도 현대기아차는 GM이 소유했던 러시아 공장을 인수하는 과감한 투자 전략을 감행했는데요. 이미 러시아 자동차 점유율은 1위임에도 불구하고 뚝심 투자가 결실을 내 현대기아차의 러시아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에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의 주도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반도체와 가전, 디스플레이, 조선은 한때 일본이 과거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분야들이었는데 말이죠. 특히 지금 일본의 조선업은 한국에 비해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서 일본 기업들마저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 조선업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내몰리자 정부는 조선업계에 금융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한때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것이라며 비판했는데 결국 본인들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온 거죠. 일본의 하락세는 디스플레이 시장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한 일본은 결국 경쟁자인 중국과 손을 잡았지만 아직까지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시장도 비슷합니다. 한때 일본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었지만 결국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미래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서도 K배터리의 저력을 보여주며 점유율 1위를 굳혔고요. GM과 보잉은 한국에 R&D 거점을 세우며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인 보잉은 한국이 가진 인력풀에 끌렸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높은 실력뿐만 아니라 앞선 IT 인프라와 기술 발전 수준, 그리고 국민들까지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국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래차 배터리 같은 하드웨어 기술과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연구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두 축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젠 이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를 휩쓰는 동안 일본은 한국에게 했던 수출 규제로 제대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줄도산 위기에 처한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잡기 위해 탈일본화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소부장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던 TOK, 다이오 홀딩스 같은 일본 소부장 기업들도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경쟁력도 이제 일본에 비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죠. 과거처럼 일본이 우리보다 엄청 앞서가는 선진국이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만 봤을 땐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G7 선진국보다도 한국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하드 파워인 군사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인 문화 컨텐츠에서도 전 세계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가 됐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힘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파리의 인어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강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국은 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노력과 상상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은 일본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에만 갇혀 있었죠. 그 결과 우린 발전 없이 멈춰있던 일본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이 문화 콘텐츠부터 경제 분야까지 오히려 한국에게 매달리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식 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